법무부가 대검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급 간부 수는 기존 49명에서 44명으로 축소, 검찰의 몸집 줄이기가 본격화된 것은 물론 그간 검사장급을 임명하던 법무실장과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자리는 일반 공무원으로 채우기로 결정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신 있는 수사로 박근혜 정부의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과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 불리던 정치검사들의 운명도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직 인사 검사에 대한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정치검찰은 사라져야 한다던 문 대통령 연급처럼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이 대거 밀려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건데요. 앞서 조응천 의원은 검찰에 아직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우병우 라인은 다 제거된 걸까요?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궁금합니다. 자, 검사 인사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병우 라인을 쳐내고 정치검찰을 쳐내는 그러한 인사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지검장 인사에서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대부분 다 한직으로 물려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된 조은석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네, 사실 좌천돼서 한직에 물러나 있다가 다시 이 정권 들어와서 뭐랄까 명예를 회복했다고나 할까요? 네, 이런 인사였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인사는 23기인 이영주 춘천지검장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지검장에 오른 케이스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검사장급 자리를 줄이겠다라고 했던 정부 기조에 맞게끔 49명이었던 검사장 자리를 44명으로 줄인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줄인 자리는 대구, 대전 고검 차장과 법무부의 국실장 자리 2석, 그리고 중앙지검 1차장은 지난번에 지검장에서 차장급으로 한 단계 내렸죠. 그래서 5석이 지금 줄어든 걸로 돼 있고요. 역시나 이번 지검장 인사는 예상과는 달리 파격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 당시 굉장히 법조계를, 검찰을 파격적으로 좀 개혁할 것이라고 하는, 인사개혁할 것이라고 했던 예상과는 달리 조금 좀 안정적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총평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검사, 이제 물론 많이 후배인데 30기가 좀 넘어 30대 이제 초반대 기수, 제가 아는 후배 검사가 있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는 걸 보고 옷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있어야겠다. 살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봤더니 또 이런 일도 있구나. 제가 넌 그냥 못 벗어라. 왜냐면 막 이렇게 아주 유능한 노력하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그냥 빨리 벗어라. 근데 어쨌든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윤석열 중앙지검장 사건으로 하다 보면 결국 열심히 착하게 하다 보면 승진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많이 좀 좋아졌다 그래요. 예,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죠. 두 가지 이제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는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김기춘 비서실장, 왕실장이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물론 그 실형 3년이 그분의 족적에 비하여 좀 그분의 족적을 더 기렸어야 되는데 덜 기린 형량이죠. 사실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절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상당 기간을 김기춘 실장이 여러 가지 악행을 하신 것 같잖아요. 그에 비하면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자. 그리고 뭐 수많은 간첩 사건의 기획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3년형을 선고받는 거를 전 국민이 지켜보시면서 야, 법꾸라지도 결국은 잡히는 촘촘한 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그 점은 저희도 되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김기춘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김기춘 불패 신화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검찰 조직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번에 되신 분은 뭐 이분도 완전한 인격은 아니겠죠. 그런데 세월호 때
해경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밑보여서 좌천당한 분입니다. 그렇죠. 법무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분 조은석 이분은 그 현장 광주지검 그다음 후배 검사들의 뜻을 받아서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버티다가 충주지검장으로 밀렸죠.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 자천이 돼서 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제 곧 나가라 이런 자리인 거죠. 그렇게 자천이 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촛불혁명의 정신이 구현되는 거죠.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는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게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고는 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그 얘기가 사고도 사고지만 이 대사건이지만 참사지만 그 참사를 이후에 해결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더 실망했고 단 한 명도 책임 안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조은석 이분이 고검장으로 발탁되면서 이게 뭔가 이루어지나? 네, 이런 기대가 일고 있고 검찰 사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그다음에 이동열 중앙지검 3차장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거든요. 그리고 김기동 이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절서부터 BBK 수사팀의 부단장으로 그때부터 9년 동안 승승장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조은석 검사가 있던 자리로 그죠? 맞바꿨네요.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그 검찰 인사에서 또 좀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옥의 티 제가 보기에는 옥의 티보다는 좀 티가 좀 큰 것 같아요. 옥의 티. 옥의 하여튼 좀 약간 돌덩이 살짝 돌덩이 그게 바로 김기동의 부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좌천성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 이번에 그 검사장으로 승진하신 분이 바로 직전에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자리가 약간 쉬는 자리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연수원의 부원장 자리가. 가는데 의자만 있고 책상이 없는 자리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무일 이 검찰총장하고의 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끈끈하다. 그러니까 문무일 지금 검찰총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 검사가 김기동 부원장이다. 그래요? 라고 하는 점. 조금 전에 이제 수사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기동 부원장이 지금 관계한 게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산비리 합수단 단장도 했거든요. 그렇죠. 2014년 11월서부터 다음해 7월까지. 이른바 덥수부 논란을 부린. 논란이 벌어진 바로 그 당사자였고 BBK 사건에서 그걸 사건을 덮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저한테도 전갈이 왔어요. 저는 아닙니다. 어찌 됐건 그런데 그런 의혹의 주인공. 그래서 사실은 좀 우려되는 대목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문무일 그 검찰총장이 살짝 좀 비껴놓은, 그러니까 수사 라인에서 살짝 비껴 있는 자리에 지금 보내긴 했으나 일종의 신복 관계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어제 인사 나고 제가 이제 이른바 이제 청와대, 그다음 검찰, 요로에 또 저와 이게 막역지우들이 있잖아요. 후배들이. 빨대요? 빨대가 아니라 스트로. 그런데 이번에 인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청와대 작품이다. 이런 소리 또 많아요. 그 판단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청와대 의중이 많이 반영된 건 맞다. 그런데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대2. 문무일 총장도 안 하지 않았다. 그렇죠. 문무일 총장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뭐 고려대 후배들이 조금 더 이번에 고려대 출신들이 좀 약진을 했나요?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뭐 호남 출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문무일 총장 이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인사 중에서도 가장 제 눈에 확 들어온 대목은 김기동의 생환이다. 그것이 좀 게림직하다, 심지어. 게림직하다. 그런 느낌까지 좀 듭니다. 왜냐하면 김기동 지난번 그 1차
그 파격 그 인사 때 그런 소문도 돌았잖아요. 김기동이 해강고등학교 조국 한 해 후배이므로 그렇죠. 예. 이 유탄을 피했다. 그래서 이런 이번에 소리도 두 가지 있었거든요.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국 수석의 고등학교 후배로 좀 잘 알고 지내는 너무 우리가 사이인데다가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닐까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굉장히 아끼는. 예, 이번에 그 취임식 할 때 몇 안부른 검사들 중에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김기동이.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앞으로 이 적폐 청산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면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조금 우리 이정훈 평론가가 아주 냉정하고 정보통이고 잘하시는데 오늘 조금 간 것 같죠? 그래서 질문을 그만할까요, 이제? 그래서 저분한테? 네. 질문을 그만해요? 그래서 예. 저는요. 이제 사법연수원 그 부원장이 이제 조은석 그 검사가 그곳에 있다가 이제 서울 고검장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 좀 의미 있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그렇게 영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리는 그동안 아니었거든요.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대체로 옷을 벗었죠. 예, 옷을 벗어서 한때 우병우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눈 안 치운다고 쫓겨나고.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언론 보도에서 김기동 그 부원장의 경우는 조국 수석과 뭐 고등학교 뭐 선후배 간이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제가 아는 조국 수석이요. 되게 이런 면에서 냉정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누구한테 어제 이제 여쭈었더니 이래요. 누가 김기동 이 검사장을 조국에게 만약 부탁을 했다라고 했다면 조국은 더 좌천을 시켰을 것이다. 예, 그럴 정도로 결벽증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인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영주 춘천지검장하고 의정부 지검장이 여성지검장인데 이 두 분이 다 고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무일 이 총장이 고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대가 왜 이렇게 약진하냐? 이건 역시 우병우 사단이 서울대 84학번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84학번 그룹이 대체로 우병우 인맥으로 엮여 있고 그 전후 기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병우 사단이 이제 물러나면서 역시 그 자리를 고대 법대 인맥이 채울 수밖에 없는가? 지금 우리 검찰 구조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 얘기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지금 물러난 우병우 사단은 고위직이고 정말 검찰 내에 의미 있는 자리에 우병우 사단이 10명 정도 더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병우 사단 10명이 그 어디에서 뭐를 할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조응천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려면 명단을 좀 얘기를 하지. 그분은 무슨 그 술래잡기처럼 얘기를 해요, 늘. 한번 전화해서 명단 좀 파악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받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전화로 전화하시면 어떨까요? 그건 더 안 받아요. 제 전화번호로 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 한번 해갖고 진짜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정치를 좀 이제 노출해갖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이런 분들을 조응천 그분이 의원이 이분들 우병우 라인인데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본인들 우병우 라인 아니면 나 명예훼손을 고소해라. 영화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멋지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이라고 했던 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전혀 명예훼손 아니거든요. 한때는 영광이죠. 그렇죠.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동열 3차장, 중앙지검 3차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열어줬던 23기 동기 아니에요? 네. 예. 이분도 좌천됐나요? 뭐 글쎄요. 좌천성이라고 봐야 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죠. 법무연수원 네. 기획부장 수사 거리가 먼 건데 수사 이건 좌천이라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살짝 밀려나긴 했으나 예. 그러니까 일단 살아남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여전히 승진까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예. 괜찮은 자리.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수사 일선에서 이렇게 약간 벗어난 건 맞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서바이벌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 오히려 더 방점을 좀 두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깨알 같은 영어 실력.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김기동 저 부원장 얘기도 제가 한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조응천 의원 얘기까지 결합시켜서 얘기한다면. 예. 박영선 의원이 사실은 이제 이미 12명 명단을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명 정도 남은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3명 남은 사람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키맨들이 지금 이제 남은 격이 지금 돼버린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병우 라인의 그 아랫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예. 여전히 그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검찰개혁에 약간 좀 반발을 한다든지 또는 사실은 저는 검찰개혁 그 다음이 더 전 문제라고 보는데 검찰개혁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검찰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적폐청산 관련한 수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과연 순탄하게 지금 갈까? 예. 그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네요. 예. 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까지 포함해서 재수사가 재수사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님. 네. 유상범 차장, 네. 차장검사 옷을 벗었는데요. 윤갑근 전 고검장 등 모두 떠날 때 유상범 검사는 그때 안 떠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날 때 이미 한번 좌천물을 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갔을 때는 기대를 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지난번 인사가 있었을 때 유상범 검사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제가 뭐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지검 혹은 고검의 차장 정도 갔다고 하면 예. 아마도 좀 본인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 그게 한 2달 전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6월이었으니까요. 지난 6월이요? 예. 유상범 검사장님은 사실은 동생이 더 유명하죠. 영화배우 유호성 씨인데요. 주요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그 유행어를 남겼던. 근데 이제 이 유호성과 유상범 관계하면 제가 한 1박 2일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유상범 검사장은 어쨌든 그 본인의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이제 승승장구했었던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였고 그리고 또 정윤의 문건 사건을 수사할 때 문건의 본질을 수사하지 않고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가 이렇게 거대하게 벌어질 수 있었던 어떤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상범 고검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하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중앙지검에서 3차장은 문건 유출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사를 해라라고 딱 미션을 받은 거거든요. 또 다른 팀에서는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수사해라. 그 수사한 팀에서 국정농단 아닙니다 하고 이쪽 문건 유출 쪽만 문건 유출됐습니다라고 하고 자기는 미션 받은 대로 했는데 왜 나더러 이런 멍해를 씌우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거 뭐 본인의 판단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재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문건 유출 본질에 포인트를 두지 않았던 그 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격가지에 집중했던 이 팀 또한 사실은 이 부분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측면은 거기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뭐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인사가 됐는데, 문제는 그 청와대 문건,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문재인 정부니까 문건인가요? 네. 급 당황. 근데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에 보면, 삼성에 대해서 삼성 승계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라. 그리고 이 영상 부장검사는 법조에 나와서 지시다. 그리고 충분히 활용됐고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작품이라고 봐야죠, 사실. 그때 비서관이었었는데 비서관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영상 부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있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윤의 문건부터 다시 수사해라 이런 의중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은 어디서 왔냐? 국민들께서 촛불 드시면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다. 그런 거고. 그러네요. 진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대통령, 국민 시대를 여는 거에 충실한 것이죠. 그다음에 김기동, 유상범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옵니다만 유상범 검사가 정윤의 문건 수사를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도 사실은 우병우 비서관 그다음에 아이디어죠. 가이드라인 다 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2의 법꾸라지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우병우 전 수석도 이번 캐비넷 문건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편하게 활개치고 다닐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근무는 안 하셨었죠? 네. 거기 그 여민관, 그때 위민관이었던 여민관 들어가 보셨나요? 네. 들어가 보셨나요? 네. 거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지어진 요 TBS 사옥이나 무슨 요즘 대기업의 이런 건물 같지가 않고. 이렇지 않아요. 그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나오는 그 경찰서, 뭐 형사과의 그런 장면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낡았다 그러더라고요. 복도 있고 낡은 방이 쭉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대국민 보고 때 가보니까요. 예. 청와대 영빈관이 지난 9년 동안 수리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냥 2002년 이후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2007년 낡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워낙 이 건물들이 큼직큼직해서 손 한 번 대면 대공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낡았더라고요. 예, 여민관인데 여민 2관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민정이. 네. 그러니까 민정과 사정이 칸막이를 하고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정리하다가 이게 나온 건데 청와대 창고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럴 것 앞으로도 같습니다. 어떤 서류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 서울시청에서 옛날에 일제시대의 문서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 담당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아. 그리고 청와대에는 우병우 수석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그러니까 국민 눈에는 그게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수석들, 뭐 비서관만 보이는데 정말 많은 숫자가 근무하고 부처에서 파견됐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각자 캐비넷 주거든요. 그 캐비넷에 문건을 넣고 그 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서. 예. 이종훈 평론가님, 이용호 비서관이 문건을 파쇄해갖고 1년인가 2년인가 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최모 행정관도 그렇게 그 받았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부처에서 파견된 아주 공무원들이거든요. A급들이죠. A급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문서에 대한 중요성, 이른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기자들도 있는데 문서를 파쇄 지시를 받았으면 몇 월 며칠 날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한 기록까지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공무원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영상 그분은 검찰에서는 실수로 보지만 그거는 문서를 남겨놨던 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파쇄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알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익명의 의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명으로 남기게 되면 이게 지시 불이행이 되고 또 공직자가 문서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거 이거 역시 처벌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남겨놓은지 모르게 애매한 상태로 남겨놨을 가능성이 이번에 있다. 근데 잡힐 문서 아니에요? 많은 게? 예. 예. 잡힐 문서의 경우에 그래서 이걸 근데 밝혀야 될지 안 밝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추정은 되죠. 그분이 약간 의도적으로 남겨놨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법원에서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와서 증언을 할 때 검찰에서 불렀을 때 이영상 이 부장검사가 지금 대검에 가 있는데요. 그냥 내 생각을 적어놓은 거다. 이럴까봐 무척 고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독단적으로 이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하. 또 이 처음 단계에서 우병우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지시를 했고, 예.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컨펌까지 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그리고 그게 한 문건이-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예, 근데 그 문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 삼성 관련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른바 삼성을 엮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초기에 나온 설계 문건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이모 네. 전 청와대 행정관 왜 이모 이름은 다 나왔는데 이모는 뭐 지예요? 누가 저렇게 영혼 없는 그래프를 만들까? 예? 그냥 고정하시고 읽으시면. 네, 조금 전에 신경 다 고정 공개하셨잖아요. MC예요 원래. 고정. 예. 한번 저 읽어봐 주시죠. 민정비서관실 구성원들이 회의하며 작성. 우전 수석에게 중간 보고하고 피드백 받아 다듬었다. 자, 여러 차례 했다는 거거든요. 최종 완성 문건도 우전 수석에게 전달했다. 자, 그 요거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설계도 자체를,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체에 해당하는 설계도를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때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한 게 누구냐? 예. 안종범 수석인 거죠.
그러니까 실행은 이게 결국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민정수석이 그것까지 하면 좀 이게 사실 월권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설계도를 왜 민정비서관이 만들었냐는 거예요. 경제수석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이 해야 될 일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정책 수석이라든가 이런 쪽 또는 뭐 경제 관련한 수석 쪽에 지시를 내려서 자, 이 경영권 승계 관련한 내용을 좀 알아보세요 하면 그쪽 수석실에서 요즘 삼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정보 좀 수집해 주세요. 예. 하면 정보 문건 정도 만들어서 넘겨야 되는 게 민정비서관의 역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삼성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카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거의 대안까지 다 포함해서 만든 문건.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설계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서 상당한 월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공범 수준 아니냐. 는 거죠. 근데 우병우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 스스로 알아서 쓸 가능성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물론 민정수석이 누구였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좀 의심스러워.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 위에는 누가 있죠? 김기춘. 그 위에는 누가 있죠? 박근혜. 그런데 그 당시 청와대 분위기 다 알려져 있잖아요. 김영한 그 민정수석은 약간 좀 왕따 당해 있었고 실제로 김기춘 실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하거나 대통령이 직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왕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1월 정윤회 문건 이후에 왕따 됐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전부터 그랬어요? 민정비서관으로 간 때부터 그러니까 그랬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문건을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최순실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를 좀 밝혀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아주 깊숙이 알겠습니다. 경영권에 개입하는 문건을 그거는 시시콜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최순실이 지시했거나 아니면 최순실의 요구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 그건 제가 여기 취재를 잘하는 김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김 기자님 현장에서 나오시죠. 지금 최순실 취재하고 있나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저 비약은 아닌 것 같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확증에 가까운 그 방향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비약이 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글쎄요. 닭이요. 삐약. 네. 비약이 크면 닭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그것과 관련된 얘기 하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닭소리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 가신 분이. 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가 그 청와대에 입성한 게 5월 10일이었죠. 그렇죠. 문건을 최초에 발견한 게 7월 3일이었습니다. 7월 3일, 6월 28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민정비서관실에서 캐비넷에서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하고 발견된 문서를 분석하고 7월 13일 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하죠. 공개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17일, 20일 다시 추가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 공개 브리핑을 합니다. 개요만 얘기했죠. 개요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 유의미하다. 국정농단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로 판단된다. 근데 이 문건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로 비밀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걸로 봤기 때문에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7월 19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박수현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또 하여튼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건을 이를테면 전 정권에서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문건을 폐기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뭐가 좀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퀘스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이 아마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로 질문했는데 살짝 피해가시네요. 아주 조심스럽게 원래 조선일보스러워요. 조선일보가 아주 조심스럽게 기사를 쓰죠. 그런데 사실은 핵심을 찔러요. 그럼요. 그럼 잘하는 기자예요.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도요, 에이스예요. 아주 조선일보에서.
에이스 과자를 좋아하시나?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상한 농담하지 마시고요. 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저렇게 이종훈 평론가가 분석하듯이 하면 검찰에서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왜냐면 검찰도 좀 무척 신중합니다. 왜냐면 2번이나 구속영장을 피해갔기 때문에. 그게요. 그 피해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피해갈 시간을 충분히 주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은 좀 틀릴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우병우 수석이 2번째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저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뿐만 아니라 과연 우병우 신화가 깨질까? 아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검찰 전체의 어떤 그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참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봐주기 수사를 해서 무능의 낙인이 찍히면서까지 우병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는 뭐냐. 지금은 이제 아니었겠다는 지금은 거죠. 서서히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기억을 해보면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 60페이지, 60쪽짜리 그 문서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2차 때는 그게 3분의 1. 20쪽으로 줄어들고 중요한 그 직권남용, 네. 예를 들어 세월호 수사 방해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직권남용임에도 불구하고 뺐다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모든 증거를 증명할 이제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자료가. 그 증거 자료가 뭐겠습니까? 핸드폰. 네, 지금도 사실 정호성의 핸드폰이 얼마나 국정농단 수사에서 정말 중요했습니다. 녹취록까지 나왔으니까. 그것처럼 휴대폰, 그다음에 우병우 가택 수사를 했을 때, 정강 수사를 했을 때, 압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곽근 고검장이 그때 그 처갓집 그 비리 문제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핸드폰 압수수색, 통화 기록 조회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아요? 네, 근데 너무 무능했죠. 물어보세요, 별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 평론가님. 그런데 사실은 특검이 청와대 우병우 전 수석에 한정해서 얘기할 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확보하고자 했던 그 자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2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문건 때문이었단 바로 말이에요. 그거죠. 그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뭐 개인이 쓰던 예를 들어 PC나 노트북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다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문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 대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는 이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 문무일, 김기동 그 라인이 이거 과연 적극적으로 할까? 근데 좀 믿어보시죠. 문무일. 뭐 하여튼 지켜보긴 합니다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나 특히 검찰 내에서. 아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 예방주사 해라? 예방주사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 안 들으면 어떡하죠? 전화해 놓을까요? 상당히 의식을 하겠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판단의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8.1학번으로서 고대, 초기에 이제 학생운동도 좀 하고 그랬던 전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좀 정의롭고 검찰에 반듯하게 할 수 있게끔 재수사는 드러내시 옳다. 네. 그러니까 학생운동 하다 조선일보 들어간 분 한테 물어봐 주세요. 네. 인신공격성 이런 그 소개인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도 있고요. 그러면 정용기 그 의원은요. 정용기 의원은 경찰대에서 학생회장 하다 잘려갖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그런 언론 보도에 많이 근거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합리적 추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언론은 또 뭘 근거로 썼냐 하면 검찰에서 흘러나오거나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개요만 갖고도 기사를 쓴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걸 뚜껑을 열어보면 16쪽의 증거를 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박수현 대변인이 그 캐비넷 문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4.13 총선과 관련하여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있다. 근데 그중에 일부가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4.13 총선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문건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다음 출연자들이 서성이고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예. 이제 물론 많이 후배인데 30기가 좀 넘어 30대 이제 초반대 기수 그 제가 아는 후배 검사가 있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는 걸 보고 옷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있어야겠다. 살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봤더니 또 이런 일도 있구나. 그 제가 넌 그냥 못 벗어라. 왜냐면 막 이렇게 아주 유능한 노력하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그냥 빨리 벗어라. 그런데 어쨌든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윤석열 중앙지검장 사건으로 하다 보면 결국 열심히 착하게 하다 보면 승진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많이 좀 좋아졌다 그래요. 예, 저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어제죠. 두 가지 이제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는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김기춘 예. 비서실장, 왕실장이 예.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물론 그 실형 3년이 그분의 족적에 비하여 좀 그분의 족적을 더 기렸어야 되는데 덜 기린 형량이죠. 예. 예. 사실 그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절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상당 기간을 김기춘 실장이 여러 가지 악행을 하신 거 그렇죠. 맞잖아요. 그에 비하면 유신헌법의 그 초안작성자. 초안자죠. 예, 그리고 뭐 수많은 간첩 사건의 기획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3년형을 선고받는 거를 전 국민이 지켜보시면서 야, 법꾸라지도 결국은 잡히는 촘촘한 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 점은 저희도 되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예. 어떠한 경우에도 김기춘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김기춘 불패 신화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검찰 조직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번에 되신 분은 뭐 이분도 완전한 인격은 아니겠죠. 그런데 세월호 때 예. 해경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예.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밑보여서 좌천당한 분입니다. 그렇죠. 법무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분 조은석 이분은 그 현장 네. 광주지검 그다음 후배 검사들의 뜻을 받아서 네.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버티다가 충주지검장으로 밀렸죠.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예. 또 좌천이 돼서 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제 곧 나가라 이런 자리인 거죠. 그렇게 좌천이 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촛불혁명의 정신이 구현되는 거죠. 법무부가 대검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급 간부 수는 기존 49명에서 44명으로 축소. 검찰의 몸집 줄이기가 본격화된 것은 물론 그간 검사장급을 임명하던 법무실장과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자리는 일반 공무원으로 채우기로 결정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신 있는 수사로 박근혜 정부의 미운 털이 박힌 검사들과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 불리던 정치검사들의 운명도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직 인사 검사에 대한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정치 검찰은 사라져야 한다던 문 대통령 언급처럼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이 대거 밀려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건데요. 앞서 조응천 의원은 검찰에 아직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우병우 라인은 다 제거된 걸까요?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궁금합니다. 자, 검사 인사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병우 라인을 쳐내고 정치검찰을 쳐내는 그러한 인사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예. 지검장 인사에서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대부분 다 한직으로 물려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된 조은석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예. 네. 사실 좌천돼서 한직에 물러나 있다가 다시 이 정권 들어와서 뭐랄까 명예를 회복했다고나 할까요? 네, 이런 인사였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인사는
23기인 이영주 춘천지검장,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지검장에 오른 케이스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검사장급 자리를 줄이겠다라고 했던 정부 기조에 맞게끔 49명이었던 검사장 자리를 44명으로 줄인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 줄인 자리는 대구 대전고검 차장과 법무부의 국실장 자리 2석, 그리고 중앙지검 1차장은 지난번에 그 지검장에서 차장급으로 한 단계 내렸죠. 그래서 그렇죠. 5석이 지금 줄어든 걸로 돼 있고요. 역시나 이번 지검장 인사는 예상과는 달리 파격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 당시 굉장히 법조계를, 검찰을 파격적으로 좀 개혁할 것이라고 하는, 인사개혁할 것이라고 했던 예상과는 달리 조금 좀 안정적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총평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그 검사.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는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게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고는 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그 얘기가 사고도 사고지만, 이 대사건이지만, 참사지만, 그 참사를 이후에 해결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더 실망했고, 단 한 명도 책임 안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조은석 이분이 고검장으로 발탁되면서 이게 뭔가 이루어지나? 네, 이런 기대가 일고 있고, 검찰 사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그다음에 이동열 중앙지검 3차장,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거든요. 그리고 김기동 이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절서부터 BBK 수사팀의 부단장으로 그때부터 9년 동안에 승승장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조은석 검사가 있던 자리로. 그죠? 맞바꿨네요.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그 검찰 인사에서 또 좀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5개 T, 제가 보기에는 5개 T보다는 좀 T가 좀 큰 것 같아요. 5개 TT. 5개 하여튼 좀 약간 돌덩이, 살짝 돌덩이. 그게 바로 김기동의 부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좌천성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 이번에 그 검사장으로 승진하신 분이 바로 직전에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자리가 약간 쉬는 자리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연수원의 부원장 자리가. 가는데 의자만 있고 책상이 없는 자리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무일 이 검찰총장하고의 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끈끈하다. 그러니까 문무일 지금 검찰총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 검사가 김기동 부원장이다. 그래요? 라고 하는 점. 조금 전에 이제 수사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기동 부원장이 지금 관계한 게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산비리 합수단 단장도 했거든요. 그렇죠. 2014년 11월서부터 다음해 7월까지. 이른바 덥수부 논란을 부린. 논란이 벌어진 바로 그 당사자였고 BBK 사건에서 그걸 사건을 덮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저한테도 전갈이 왔어요. 저는 아닙니다. 어찌 됐건 그런데 그런 의혹의 주인공. 그래서 사실은 좀 우려되는 대목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문무일 그 검찰총장이 살짝 좀 비껴놓은, 그러니까 수사 라인에서 살짝 비껴 있는 자리에 지금 보내긴 했으나 일종의 신복 관계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어제 인사 나고 제가 이제 이른바 이제 청와대, 그다음 검찰, 요로에 또 저와 이게 막역지우들이 있잖아요. 후배들이. 빨대요? 빨대가 아니라 스트로. 그런데 이번에 인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청와대 작품이다. 이런 소리 또 많아요. 그 판단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청와대 의중이 많이 반영된 건 맞다.
예. 그런데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대2. 문무일 총장도 안 하지 않았다. 그렇죠. 문무일 총장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뭐 고려대 후배들이 조금 더 이번에 고려대 출신들이 좀 약진을 했나요? 예.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뭐 호남 출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문무일 총장 이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인사 중에서도 가장 제 눈에 확 들어온 대목은 김기동의 생환이다. 예. 그것이 좀 계림직하다, 심지어. 계림직하다. 예, 그런 느낌까지 좀 듭니다. 왜냐면 김기동 지난번 그 1차 그 파격 그 인사 때 그런 소문도 돌았잖아요. 김기동이 해강고등학교 조국 한 해 후배이므로. 그렇죠. 예. 이 유탄을 피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국 수석의 고등학교 후배로 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다가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닐까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굉장히 아끼는. 예, 이번에 그 취임식할 때 몇 안부른 예. 검사들 중에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김기동이. 예.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앞으로 이 적폐 청산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예. 만약에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면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조금 우리 이정훈 평론가가 아주 냉정하고 정보통이고 잘하시는데 오늘 조금 간 것 같죠? 그래서 질문을 그만할까요, 이제? 그래서 저분한테? 네. 질문을 그만해요? 그래서 예. 저는요. 이제 사법연수원 그 부원장이 예. 이제 조은석 그 검사가 그곳에 있다가 이제 예. 서울 고검장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 좀 의미 있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그렇게 영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리는 그동안 아니었거든요.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대체로 옷을 벗었죠. 예, 옷을 벗어서 한때 우병우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눈 안 치운다고 쫓겨나고.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언론 보도에서 김기동 그 부원장의 경우는 조국 수석과 뭐 고등학교 뭐 선후배 간이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제가 아는 조국 수석이요. 되게 이런 면에서 냉정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누구한테 어제 이제 여쭈었더니 이래요. 누가 김기동 이 검사장을 조국에게 만약 부탁을 했다라고 했다면 조국은 더 좌천을 시켰을 것이다. 예, 그럴 정도로 그 결벽증 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인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영주 춘천지검장하고 의정부 지검장이 여성지검장인데 이 두 분이 다 고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무일 이 총장이 고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대가 왜 이렇게 약진하냐? 이건 역시 우병우 사단이 서울대 84학번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84학번 그룹이 대체로 우병우 인맥으로 엮여 있고 그 전후 기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병우 사단이 이제 물러나면서 역시 그 자리를 고대 법대 인맥이 채울 수밖에 없는가? 지금 우리 검찰 구조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 얘기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지금 물러난 우병우 사단은 고위직이고 정말 검찰 내에 의미 있는 자리에 우병우 사단이 10명 정도도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병우 사단 10명이 그 어디에서 뭐를 할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조응천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려면 명단을 좀 얘기를 하지. 그분은 무슨 그거 술래잡기처럼 얘기를 해요, 늘. 한번 전화해서 명단 좀 파악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받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전화로 전화하시면 어떨까요? 그건 더 안 받아요. 제 전화번호로 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 한번 해갖고 진짜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정치를 좀 이제 노출해갖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이런 분들을 조응천 그분이 의원이 이분들 우병우 라인인데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본인들 우병우 라인 아니면 나 명예훼손을 고소해라. 영화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멋지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전혀 명예훼손 아니거든요. 한때는 영광이죠. 그렇죠.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동열 3차장, 중앙지검 3차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열어줬던 23기 동기 아니에요? 네. 예. 이분도 좌천됐나요? 뭐 글쎄요. 좌천성이라고 봐야 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좀